한미일 3개국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가질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3국 회의만을 위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서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 앞에 추모의 뜻을 담은 조화가 모이는 가운데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실종된 주민을 찾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병대 사령부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천에서 실종된 주민 가운데는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남은 3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와 미호천 제방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달 전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무대 위 3분 인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격 방문으로 일정이 확 짧아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을 하자고 깜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물밑 협상 끝에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다자 외교 모델을 계기로 한미일은 자주 만났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뭉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자체가 메시지고 특히 산속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된 건 의미가 크다는 게 용산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는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하고 있다고만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출범한 가운데 일본과 공조 방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 연대 방안도 빠뜨릴 수 없는 화두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지난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태우고 골프카트를 운전한 장면으로 국내에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한미 수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에 승선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대통령으로서 이 잠수함을 탄 건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 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입니다. 이번 켄터키 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 협의 그룹 SSBN과 같은 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일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3국의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하는 데 이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규탄할 걸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미군의 신병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북한군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월북한 미군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을 함께 견학한 관광객 사진에 찍힌 트래비스 킹의 뒷모습. 군사 분계선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에 일행들은 모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That there was a guy dressed in black running very, very fast towards sort of in a curved line towards the North Korean border. This must be some kind of joke. Maybe he has a friend who's filming it for TikTok.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킹 이병 가족들은 더 발전하기 위해 자진 입대한 아들이 월북할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was just ran out there like that. I can't see that. You know, and my daughter said the same thing too. She said that don't seem like my son. You know.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까지 호송됐던 킹 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호송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공항 세관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킹 이병의 북한에서의 신병 안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미 국방부 호출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Pentagon reached out to counterparts in the Korean People's Army. My understanding is that those communications have not yet been answered. 자발적으로 월북한 킹이 송환을 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가정적으로 답하지 않겠다며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just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from here. Our commitment i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actively work to ensure that his safety and that he returns. CNN 방송은 킹 이병이 1982년 이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한 첫 미군이라며 군 정보를 북한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킹 이병이 최고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국내에서 노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주한미군 이병 트래비스 킹이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서 48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은 외국인 전담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노역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y friend.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름 돼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Okay, let's go.
네, 쑥대밭이 된 마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지만 수해 피해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복구 상황을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둘러봤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산사태가 지나간 자리. 마을은 거대한 공사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쉼없이 토사를 치워보지만 도통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집 밖에는 물에 젖고 망가져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고 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두가 막막할 뿐입니다. 폭우에 불어난 물살을 이겨내지 못한 제방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맑아졌지만 곧 다시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소식에 복구하는 손길도 바빠집니다. 옆마을도 성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드넓은 초록빛 노는 흙탕물에 뒤덮이고 비닐하우스는 뼈대까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는 차도,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희생자 시신이 모두 수습되며 수색 작업이 끝난 가운데 경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사이 1년강 수량의 절반이 쏟아지면서 곳곳이 무너지고 파였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상처를 딛고 일상을 회복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폭우가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끝내 숨졌는데요. 해병대 1사단 소속 20살 일병이던 A씨는 그제부터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9시쯤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습니다. 곧바로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병대와 육군, 소방대원 수백 명이 늦은 밤까지 투입됐습니다. 해병대와 육군 54단은 삼강 주막에서 선몽대까지 20km 구간을, 소방당국은 선몽대에서 보문교까지 12.2km 구간을 수색했지만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내성천 고평대교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고가 난 내성천은 전날 투입된 장갑차조차 5분 만에 철수할 만큼 유속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비롯한 어떠한 구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던 셈입니다. 대신 장병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실종자를 수색했는데요. 이건 로프 없이 사람과 사람이 일렬로 띠를 만들어 물속을 걸어다니는 수색 방법입니다. 한 주민은 내성천이 보통 강과 달라서 계곡처럼 갑자기 아래로 빠지는 구조인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측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건 공개된 사실이라며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고 집안이 갑자기 무너질 줄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울분을 토합니다. 맨몸으로 급류에 떠민 건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했는데요. 구명조끼 얼마나 한다고 가서 구명조끼 아니 구명시키냐고 진짜 이 쌀 진짜 뭐 살이야 하지 말고 살이를.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해병대는 결국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유 등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도 밝혔는데요. 입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 지역의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해병대에는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는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내부와 무너진 미호천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차도 내 배수 펌프와 배수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3D 스캐너 6대를 동원해서 지하차도와 제방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고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참사 당시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제때 보고도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셈입니다. 이승호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의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밀려든 시간은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쯤.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첫 보고가 된 시간은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44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피해 상황이 보고되지 않아 김 지사는 계산댐 원류가 급하다고 판단하고 오전 10시에 괴산으로 향해 오전 10시 50분 괴산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낮 12시 10분쯤 청주로 돌아와 참사 현장 인근인 옥산면 침수 농가를 찾았고 오후 1시쯤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충북 소방본부는 이미 오전 8시 50분부터 지하차도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심각성을 제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8명이 구조됐다고 이렇게 46분에 나오는 바람에 지사님한테 보고된 것은 앞으로도 더 구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 이범석 청주시장도 늑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장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하지만 이 시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다른 침수 피해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5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0분쯤 부시장으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오송 지하차도로 향했습니다. 결국 재난관리 총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생명을 구할 귀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보고를 제때 받지 못해 재난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여유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선 호통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불과 이틀 사이에 생긴 변화입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 비판이 잇따른 게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에서 나온 경고는 개인의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결정적이었던 건 윤리위원회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홍문종 의원 사례가 거론된 것도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냐? 불과 몇 달 전에 우린 그걸 확인했습니다. 지도부의 두 최고위원이 여러 신원으로 논란이 됐고 비슷한 중징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직전에 최고위원을 사퇴한 게 거의 유일한 변수로 꼽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태영호 의원 모델을 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비슷한 논란으로 홍문종 의원이 제명됐던 일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관계가 불편했고 수혜로 여론이 안 좋다는 것도 홍준표 시장에겐 불리한 사정입니다. 오늘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어떤 것이든 징계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 윤리위 과정입니다. 만약 절차를 밟기로 한다면 홍준표 시장의 추가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자문위의 징계 수위 권고안은 국회 윤리특위 논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 회의는 오늘 오후 6시 30분 국회에서 열립니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직접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서의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는 미국 정부가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고 미국 대사의 사임서를 통해 우리 유권자들에게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유튜브 방송. 닷새 남은 21대 총선 결과를 미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4.15 총선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들을 수 있는 답은 미국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 7월 10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의 앨런 메카시 국장이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각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사회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INR의 정보 역량을 과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선거를 거기 보는 것처럼 미리가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4, 5일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4.15 총선의 결과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 미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됐든 미국의 정보기관이 됐든 우리가 모르게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시 보도된 미국 대사의 연말 사임서를 우리 총선 상황과 연결지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한 미 국무부가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설합니다. 투표장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질의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음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후보자에게 3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안겨준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유튜브 계정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전부 폐쇄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 양천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이 지금 3,000명 정도가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소속된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가 나왔다는 네네. 거죠. 이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 해당 학생이 5교시에 상담 수업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점심시간에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있는 책상 앞으로 와서 상담 수업을 받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께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있는 기물을 선생님한테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얼굴과 상체를 때리기도 했고요. 발길질, 그래서 들어서 또 맺히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신체적으로 많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교단에서 쉰 지 얼마나 되셨던 거죠? 저분께서는? 해당 선생님께서는 한 10여 년 내외이십니다. 10여 년을 하셨는데도 충격이 클 네네. 정도라고 하니까요. 뭐 당시 상황은 어떤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고 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학기 초가 되겠네요. 그때 선생님
선생님께서 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2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데요. 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대상 학생을 징계하도록 요구를 하는 장치가 있긴 합니다. 그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월에는 그게 안 열렸던 겁니까? 왜냐하면 해당 학교 측에서는 교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교보위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가를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선생님께서는 학기 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도 지금 학급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그리고 또 학교 차원에서는 5월 달에 해당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입급을 시키고 네. 여러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교보위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단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간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보위가 열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교보위가 열리면 어떤 절차,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일단 교보위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사안을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예. 첫 번째는 징계, 학생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해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2가지 측면에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망을 해보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과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 절대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교보위 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보위 위원들이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는 저도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예,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 3,000명 정도가 지금 탄원서를 냈다고 3,000명. 하는데 네네. 아마도 학생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습니까? 보완할 부분은 일단 선생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교보위를 신청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보위에 교사가 이거를 사안을 넘기면 아동학대 신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불안함 때문인가요? 예,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여부를 떠나 그냥 무조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상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구청 직원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정권 송치라고 해서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수히 긴 기간 동안 경찰의 조사, 그리고 심지어는 사의 조사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나긴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보위 신청을 꺼려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정당한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면책 조항을 주자는 개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교보위 매뉴얼 상으로 교보위 신청이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말고 교권보호위원회 좀 더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일단 피해 교원의 보호를 우선을 합니다. 예. 매뉴얼 상으로는. 그래서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해 교원이 담임입니다. 격리 조치를 할 때 가해 학생이 나가야 될까요? 피해 교원이 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학생을 내보내는 게 근데 학생을 보내게 되면 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원이 네.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그래서 공무상 병가나 병과 일반 병가 등을 써서 예. 선생님이 그 학교 그 교실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도 침해가 되고요. 그 학급에 해당 학생 이외에 학생들 학습권도 엄청나게 제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스템적으로 풀자. 예. 즉 가해 학생이나 격리되는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네. 별도의 기관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교원의 격리 조치와 실질적인 교원의 보호 조치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부당한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로 가는 것도 힘들고 가더라도 그 다음 절차도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다라는 걸로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사안 또 하나 좀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거의 초임 교사라고 알려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예. 발령받은 숨진 채 초임교사입니다.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노조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식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진상 결과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저희들은 진상 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교사가 작년과 올해 1학년 담임을 같이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학급 운영이. 네.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네네. 그만 학급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학급에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로 선생님을 어렵게 했었고요. 예. 그 4명 중에 1명과 또 다른 학급의 한 학생과의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했고 네. 이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 일단 노조에서 확인하신 거고요. 저희가 학교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담임 학년을 1학년 연속으로 한 건 희망대로 배정된 거다. 그리고 고인의 담당 업무가 학교 폭력이 아니고 나이스 관련 업무였다. 또 3월 1일 이후에 담당 학급의 담임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육청을 방문한 일도 없다.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학생 간의 사안은 학교 지원하에 발생 다음 날 마무리됐다라는 해명까지 지금 학교에서 내놓고 있고요. 교사들이 오후에 모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진상 규명입니다. 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그 사건이 발생한 것과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거에 간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극이 있을까?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진상을 좀 덮으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이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상 규명 결과 이 선생님의 사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생활 지도와 관련해서 아니면 학부모의 민원과의 응대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요인의 하나라고 한다면 제2의 제3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엄중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SNS상에는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확인된 사실들만 좀 가려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은 사실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좀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신 제조사와 총판, 도매상까지 수십 개 업체가 정부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업체는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과 녹십자, 한국 백신 판매 등 6개 백신 총판, H1메디 등 25개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이들 32개 백신 사업자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170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한 백신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백신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릅니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117건, 80%에서 조달청이 정한 상한 가격 격인 기초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백신 시장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까? 네. 그동안 자수할 생각 없었습니까? 살해된 택시기사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에게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던 40대 남성 2명이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일단 16년 동안 쌓여있던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개요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그 16년 전 그 2007년 7월 1일 날 발생한 이런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말이죠. 그 새벽 한 3시경에 이 그 범인 2명은 이른바 그 구치소 그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새벽에 있는 그 택시에 그 접근을 해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그 잔혹하게 살해를 한 후에 이 시 씨는 그 근처에 있는 IC 수풀에 버리고 또 택시를 계속 몰아서 주택가에 한 3km 정도 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이른바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생각이 됩니다. 그 차 뒤에 불을 놓아서 차를 완전히 그 전소시킨 이후에 그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의 그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그런 그 상태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그 초에 전격적으로 용의자 특정이 된 내용입니다. 네,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승용차 17만 대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때 피의자 검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크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과학적 증거의 기술 발달이 지금보다 못 미쳤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즉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선 뭐 DNA 증거라든가 뭐 지문이라든가 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 자체를 그 당시에는 대조할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한 지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분 지문은 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주변의 CCTV에 움직이는 모습이 찍히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 화상도라든가 이렇게 그 선명하게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CCTV 영상도 도움이 안 됐고 지문에 통한 피의자 특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미제 사건으로서 장기 그 미제 사건으로서 계속 이렇게 수사만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뭘로 잡은 겁니까 이번에?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있어서 없어지게 된 것이 제도적인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즉 2015년도에 이른바 그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그 형사소송법이 그 개정이 되어서 살인죄의 그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지게 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함께 그 정책적인 궤를 맞추기 위해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미제 사건 수사 전담반이 꾸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그 이유고 공소시효 폐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인천지방경찰청에 꾸려진 그 인천 내에서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쭉 수사를 하던 그와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아까 불을 놓았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차에. 네. 그런데 그 불을 놓게 하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 이른바 그 차량에 보면 차량 그 설명서 등이 이렇게 책자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의 불을 놓아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을 놓았는데 그 사이에서 부분 지문, 쪽 지문이 그 발견이 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분 지문이지만 지금 과학기술의 그 발달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많은 양의 비슷한 동일한 차종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검색 그래서 용의자를 이렇게 압축 줄여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2명이 범행을 했는데 주범이 올 1월 달에 그 특정이 되어서 구속이 되고 한 달 지난 그 시점에서 함께 범행을 했던 또 다른 사람도 이제 구속이 돼서
오늘 그 재판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끈질긴 수사 끝에 16년 만에 이 비제 사건이 풀리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 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맞긴 하지만 뭐 틀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A라고 하는 뭐 용의자를 그렇게 제가 설명하면 예.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그 B는 전반적으로 이제 함께 계획을 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이 B 용의자는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서 그 A가 직접적으로 살해를 한 것이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그 아까 부인했던 A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과학적 증거의 가장 핵심인 지문에 대한 이른바 그 신뢰성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불을 놓았기 때문에 혹시 증거가 인멸, 훼손,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그 혈액형도 뭔가 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시간이 오래돼서?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예. 이것은 결국은 그 재판관의 범죄의 심증 형성을 지금 그 과학적 증거가 사실은 대부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이와 같은 그 피고인의 그 뭐 방어적 설명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재판부의 판단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강도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지금 그 돈을 뺏은 거죠. 그런데 불과 6만 원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6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범죄 중에서 예를 들면 내란 목적 살인죄보다 더 형이 무거운 것이 바로 강도살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기 아니면 사형 그 둘 중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6만 원 때문에 사람의 살상을 하게 되고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중형에 지금 이르게 된 것. 그래서 아마 2시 좀 넘어서 나름대로 1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구형은 지금 무기징역을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1심 선고를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사기,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선택의 그 폭이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징역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강도살인은 그것이 아니고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 두 중에서 하나를 이제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어쨌든 사건이 오래됐고요. 뭐 증거가 변형되지 않았을 거라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그 종생불변 만인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각자마다 다 같지 않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이 재판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범인의 그 특정 그리고 그 본인들도 상당 부분 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하는 이것이 증거가 입증이 안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는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놔두세요. 사건 하나 더 짚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네, 이웅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이 31.4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경북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서울과 대구, 광주의 한낮 기온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장마가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